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멀리 어디 여행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런저런 또 방학 동안에 아, 네, 오페라 축제들이 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유럽 다녀오신 겁니까? 네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더웠다고 네, 예, 들었습니다. 뭐 이게 더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거의 동남아 날씨가 아닌가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 날씨는 어떤가요? 제가 떠났을 때는 네.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 직후에 도착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는 파리가 16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얇은 점퍼 같은 거 꺼내서 입고 다니고 여기 왔더니 35도. 그래가지고 네,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네. 두 배가 넘네요. 네, 그렇죠. 와, 그리고 또 습도가 거기는 좀 없고 여기는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거의 수족관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아까 청취자분께서 이제 처서 매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예, 메시지로 두 개가 왔습니다. 처서가 됐을 때 쥐꼬리만큼 시원해진다. 그리고 개꼬리만큼 시원해진다. 이 두 개가 메시지로 와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마 조금씩 시원해지겠죠. 조금씩이라도.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주인공 스린 테너 중 막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스페인의 테너 호세 까레라스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테너고요. 또 루치아노 파바로티, 또 플라시도 도밍고와 더불어서 8, 90년대 또 20세기에는 쓰리 테너라고 불렸습니다. 정말 맑은 음색 그리고 아주 깊은 호소력을 가진 서정적인 음색의 성악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재능을 빠르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영상이 기억나거든요. 흑백으로 된 영상인데 호세 카레라스가 초등학생 나이쯤 됐을까요? 네네. 라던나의 모빌레를 부르는데 깜짝 놀라서 음색이 너무 브릴란트하고 반짝반짝 네. 빛나서 근데 그 영상이 사라졌어요. 유튜브 옛날에 아,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 카레라스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어제 어렸을 때부터 잘한 테너입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아마 네. 그 8살에 스페인 국립 라디오 방송 출연해가지고 리골레토의 여자의 어, 마음, 네, 이것을 어, 불렀던 그 영상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로 남아 있어서 영상을 아마 찾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특이한 것 같아요. 6살 때 마리오 란자가 이제 출연했던 그 앨리스코 카루소의 전기 영화 위대한 카루소를 보고서 6살 때 나는 성악가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6살 때 만화 영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이미 그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살 때 이미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을 부르게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큰 화제를 끌게 되면서 이 정말 대중들한테는 벌써 이런 어린 신동이 나타났다고 각인을 시킨 것 같습니다. 6살 때 성악가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네, 이제 8살 때 라돈나의 모빌라로 모빌레를 데뷔. 불렀다라고 우리랑은 다른 길을 걸어간 성악가입니다. 부럽네요. 와, 참. 오페라 무대 데뷔도 빨랐다고 들었는데 언제 데뷔했습니까? 네, 그 11살 때 데뷔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그냥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좀 뭔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18살 때 노래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와. 11살 때 바르셀로나의 그런 유명 오페라 하우스 네. 그것도 리세우 대극장입니다. 자, 바르셀로나 그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가장 큰 정말 가장 격이 높은 그런 오페라 극장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마누엘 드 파야의
페드로 주인의 인형극에 출연을 하면서 오페라 무대에 정식으로 첫 데뷔를 하게 되고요. 소년 해설자 엘 투르지만 역을 맡았는데요. 원래 그 당시에는 사실 이거를 보이소프라노, 그러니까 소년들이 부르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 여성 메조 소프라노들이 역을 많이 불렀었는데 카레라스는 이제 소년으로서 이 역을 소화를 해낸 거죠. 음, 그, 그 우리나라 성악가들 전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6살 때 노래해야지. 8살 때 데뷔하고, 그리고 11살 때 이런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에 데뷔하고. 근데 우리는 다 대학교도 마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아주 늦게 가서 그 극장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예, 점에서는 정말 또 이 오페라나 이런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의 뭐 전통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거의 한 50m 앞에서 먼저 출발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좀 더 뒤에서 네. 출발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그분들을 넘어서기도 하는 성과를 내는 걸 보면 우리나라 연주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라도 위안을 삼아 봅니다. 아닙니다. 정경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진짜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 하잖아요. 네. 정말 아무런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 없이 고생으로 자신만의 어떤 노력으로 그런 성취들을 이뤄가는 우리나라 음악가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존경심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호세 카레라스에게도 또 좋은 스승님이 있었겠죠? 네, 프란시스코 프이한테서 이제 처음으로 성악을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후안 루악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 카레라스는 특히 후안 루악스를 나의 예술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악스는 카레라스에게 리세우에서 이제 공연이 될 오페라 노르마의 오디션을 보라고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런 길을 열어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디에 뭐가 있으니 오디션을 봐라, 아니면 어디 대회에 출전을 해봐라. 이런 것을 열어주면서 사소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카레라스가 그 당시에 스타 소프라노이자 같은 카탈루냐 지방 출신인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에를 만나게 되고요. 또 까바에의 관심을 끌면서 이제 성공 가도로 탁 들어서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야, 이렇게 또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몽쉐라 까바이와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까레라스의 첫 번째 연주곡 어떤 곡입니까? 네, 이탈리아 가곡입니다. 토스트의 이상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토스트의 이상 테너 호세 까레라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토스트 이데알레 이상 테너 호세 까레라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까레라스는 정말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이 곡 들었을 때도 분명 그 제가 생각하는 토스티의 범주 사각형에서 벗어나게 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까레라스는 무식하지 않고 지적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탈리아 테너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지능적이고 지성적으로 보일까요? 같이 그러니까 소리를 이분도 굉장히 강하게 내는 네. 편인데도 이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격조 있고 우아하게 들리고 이제 이탈리아 테너들은 물론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때로는 비판이 소리 질러대기만 한다. 음악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뭐 까레라스가 가진 최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어떤 연민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가 오.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저는 조금 우리나라의 트로트 가수들과 같은 그러한 점을 제가 일찍이 카레라스의 목소리에서 좀 찾았는데요. 네. 이게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고 뭔가 품어주고 싶고 이 사람 음색을 자꾸 듣고 싶은 그런 연민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음색을 타고났습니다. 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 테너들에겐 그런 점을 찾기가 쉽지 좀 않죠. 얄미운 면이 있잖아요. 너무 질러대니까. 네, 진로되기도 예. 하고 뭔가 나 잘하지? 약간 이런 걸 항상 어. 약간 보여주는 자랑하는 게 더 예, 많고. 뭐 있는데 카레라스는 그런 점 소리를 그렇게 잘 내면서도 뭐랄까 좀 굉장히 애수에 차 있고 음. 보는 사람들이 감싸주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음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탈리아 테너하고는 좀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흥미롭습니다. 자, 같은 지역 출신이기도 한 소프라노 몽시라 까바에는 세상으로 이제 한 발 나오려고 하는 젊은 테너 호세 까레라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물론
뭐 카바야가 아니더라도 카레라스는 세계적인 테너로 성장을 했겠지만 좀 카바야가 있음으로써 정말 빨리 세계 무대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몽쉐라 카바야 자체도 인품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카레라스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매니지먼트사에다 일단 이 사람을 추천을 했고요. 또 그 매니지먼트에 발탁이 되면서 까바야가 출연하기로 했던 도니제티, 루크레지아, 보르지아에서 상대역 제나로가 정말 순식간에 성장하게 된 거죠. 주역 테너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 제나로 역. 카레라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 성인 주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어허.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한 거죠. 네. 뭐 어떤 지역 오페라단이나 이런 데서 오페라를 한 적도 없이 바로 까바야의 상대 역으로서 네, 이 오페라의 주역으로 데뷔를 하게 된 거고요. 진정한 테너로서의 이제 데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971년에 까바야랑 함께 런던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마리아 스투아르다의 콘서트 공연을 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인 데뷔까지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진정한 성악가로서의 데뷔할 때마다 옆에 까바야가 있었습니다. 아, 몽쉐라 카바에는 카레라스의 은인이네요. 은인이죠. 카레라스 자체도 까바예를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 두 사람 정말 많은 공연을 했고 15개가 넘는 오페라에서 레코딩에서 함께 주역을 맡았습니다. 까바의 형제였던 이 매니저 카를로스 까바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카레라스의 매니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오. 거의 뭔가 가족처럼 계속 같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아도 무리가 거의 아니겠습니다. 뭐 팀플레이인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곡 기대됩니다. 어떤 곡일까요? 쇼팽의 이 트리스테스,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곡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쇼팽의 연주곡인 피아노 연주곡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이 카레라스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성악가들이 이 노래를 부르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카레라스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음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슬픔이라는 곡을 부를 때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이 발휘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손수영 교수님이 장점으로 짚어주신 거 기억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립니다. 쇼팽의 트리스테스 슬픔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브라보! 쇼팽의 트리스테스 슬픔 테너 호세 카레라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네, 뭐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음악 나올 때도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이렇게도 소리를 정말 호소력 있게 뭐랄까 토로하듯이 질러대는데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이 없이 정말 이걸 다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카레라스의 큰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소리 자체만으로도 뭐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대가지만 외모도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외모가 큰 역할을 하죠. 한 역할이 아니라. 정말 성악가들은 외모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약간 무대에 섰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랑하는 사람 같고 좀 우악스럽고 그게 아니라 이 정결하고 뭔가 좀 세련되고 품격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탈리아 테너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50년대, 60년대 이탈리아 테너들은 약간 노래를 하고 나서 봤지? 약간 이런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레라스는 늘 어떤 겸손함, 우아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더 비주얼의 시대로 들어와서는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자, 미국 데뷔는 언제입니까? 네, 1972년입니다. 미국 데뷔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티 오페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뉴욕 시티 오페라단이 요즘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함께 뉴욕, 미국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뉴욕 시티 오페라가 공연한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에서 핑커턴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74년에는 라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역으로 코벤트 가든, 영국의 코벤트 가든에 데뷔하고요. 빈 국립 오페라 무대에는 리골레토의 만토바 공작으로 데뷔했습니다. 같은 해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토스카의 까바라도시 역으로 출연을 하게 되고요. 75년에는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가면무도의 리카르도 공장 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4대 주요 오페라 극장 무대를 차례로 다 정말 불과 한 2년 사이에 다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다 20대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지금 엄청난 성장을 순식간에 초고속으로 하게 된 거죠. 와, 20대에 세계 4대 오페라 하우스에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전 그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성악가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학위 20대 다 하고. 네 20대 후반에나 그 유학 외국의 땅을 밟을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카레라스는 이미 28살 때까지 24개의 모든 다른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고 세계 4대 오페라에서 모두 데뷔를 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거는 사실 까레라스여서 그런 거지 뭐 또 특히 서양의 성악가라고 다 이런 거는 아니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파바로티 같은 경우에는 한참 외판원으로 활동을 할 정도로 20대 초반에는 이 사람이 성악가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방송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금 까레라스가 태어났던 시대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더 잘 살잖아요. 스페인보다. 그때의 스페인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됐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콩쿠르에 나가는 10대 과연 누구를 만나야 우리나라 극장에서 데뷔를 할까 생각하다가 국립극장의 박인권 극작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의 안호상 대표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또 비슷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죠.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또 그 사람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또 어떻게 처신하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정말 카레라스도 뭐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도 까바에 만났다고 해서 그냥 성장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그렇죠. 까바에가 음, 그런 카페트를 깔아줬을 때 이 사람이 그 길을 또 묵묵히 열심히 잘 걸어갔기 때문에 계속 다음 단계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세 카레라스 마이스트로 카라얀과의 만남도 이루어졌죠? 네,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인물도 좋은 테너, 노래 잘하는 스페인의 테너가 있다 하니까 76년에 카라얀의 초청으로 짤즈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그 베르디의 레퀴엠으로 와우.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명성을 더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번슈타인 또 주빈 메타 이런 당대의 명지휘자들하고 함께 돈카를로스 그다음에 라보엠 운명의 힘 뭐 이런 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특히나 1982년에는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고 하고 또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랑 함께 비제의 카르멘을 공연하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카레라스는 아주 정말 리릭 중에서도 조금은 가벼운 리릭 테너인데 이제 자꾸 카라얀이 무거운 역할을 이제 많이 주문을 합니다. 사실 도노세 역할도 제가 볼 때는 이 카레라스한테는 조금 무거운 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카르멘, 돈카를로의 그 카를로스 왕자, 또 아이다의 라다메스 장군 이런 역할은 이런 카라얀의 권유로 레파토리를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많아지긴 했지만은 사실 카레라스의 음성에는 조금 장기적으로는 무리가 가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정말 이 카레라스의 맑은 음색을 정말 만끽하실 수 있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그대의 찬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그대의 찬손 테너 호세 카레라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그대의 찬손 테너 호세 카레라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호세 카레라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상황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죠. 네, 뭐 위기라고 말하기도 정말 과할 정도로 과하지 뭐 어떻게 모자랄 정도로 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막 아니 6살에 뜻을 세우고 막 8살, 11살 뭐 이렇게 데뷔를 해서 28에는 정말 성악가로서는 세계를 평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이 사람한테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이제 1987년에 카레라스가 파리에서 라보엠 영상 촬영을 하다가 쓰러지게 되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검사해 보니까 이게 백혈병으로 밝혀집니다. 살아날 확률이 거의 10%도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레라스는 이제 세상을 떠나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항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면서 기적적으로 완쾌를 하고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정말 힘든 치료를 받았는데요.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살아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를 뭐 정말 인생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10%의 가능성을 잡고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재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 후에는 이 오페라 정말 많이 했었다가 과거에는 오페라 무대를 좀 줄이고요. 오페라 콘서트를 좀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89년에 컴백 리사이틀 세계 투어를 하게 되고요. 또 89년에는 스페인 메리다에서 열린 메데아에서 몽쉐라 까바에 역시 또 몽쉐라 까바에가 지원군으로 나서게 됩니다. 몽쉐라 까바에와 함께 노래를 하면서 확실한 복귀를 알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1992년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폐회식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을 했어요. 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뭐 까바요도 그렇고 예술가들이 총동원돼서 이제 자국의 오페라를 위해서 문화예술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음악 감독을 했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의 기억에 가장 그 까레라스가 남아 있는 거는 1990년 로마 월드컵 때 이제 루치아노 파바로티 또 플라시도 도밍고랑 함께 3대 테너 콘서트를 이제 화려하게 개최를 하게 되죠. 주빈 메타의 지휘로. 그래서 이게 또 영상으로 전 세계에 이제 송출이 되고 남으면서 전 세계 수억의 인구의 그런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되고 정말 비로소 까레라스가 회복했구나. 다시 돌아왔구나를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대에서 이제 이 두 형님의 테너들이 동생 까레라스의 복귀를 환영하기도 하고요. 특히 정말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당시 까르라스의 건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많이 회복해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네. 당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여전히 좀 창백합니다. 아, 굉장히 창백하고 이 사람 아픈가? 이런 어떤 병색은 보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회복이 됐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전성기 아니면은 아프기 전까지의 소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그날 같이 노래했던 플라시도 도밍고나 파바로티의 음색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카레라스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쓰러지기 전까지는 7, 80년대 세계 오페라 무대를 누볐지만은 이제 그다음에는 콘서트를 하게 되고요. 레코딩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아 음반도 많이 내게 되고 크로스오버 그런 음반도 많이 냅니다. 또 비디오로 제작된 어떤 호세 카레라스의 전기 라이프 스토리는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녹음, 앨범 레코딩 작업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이 성악가들한테 이제 예. 자신의 음반을 후대까지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론 뭐 라이브 연주가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레코딩은 또 그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공부를 할 때 호세 카레라스의 백혈병 전후를 같은 곡을 비교하면서 들으면서 네네네.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저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듣지 않고 공부할 때니까 이렇게 목이 안 좋으면 노래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그때는 했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극복하고 나서 그때 음반을 남겨준 게 너무 고맙고 그렇죠. 감사하고 더 그게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카레라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듯이 주어진 것들이 많았다가 그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로소 그때서야 어떤 그 소중함을 진정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노래를 한다는 것, 무대를 선다는 것, 또 청중을 만난다는 것의 귀중함을 그때야 더 정말 절실하게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 중에서 리카르도의 아리아 그대를 영원히 잃어버린다 해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베르디 오페라 가면 무대 중에서 리카르도 아리아 그대를 영원히 잃어버린다 해도 테너 호세 카레라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가면 무대 중에서 리카르도 아리아 그대를 영원히 잃어버린다 해도 테너 호세 카레라스와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뮤지컬 노래도 잘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뮤지컬에도 뭐 노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뮤지컬 무대에 출연한 건 아니었지만 라이브에 음반을 많이 남겼습니다. 1980년대 까레라스는 그런 레퍼토리, 그러니까 아프기 전의 일입니다. 벗어나서 녹음 스튜디오에서 그 스페인의 전통 악극인 사르수엘라 아니면 또 뮤지컬, 오페레타 이런 것들 노래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이제 두 뮤지컬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다음에 남태평양 이거는 전곡을 녹음했습니다. 전곡 모두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와 함께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녹음은 굉장히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음반을 레너드 번슈타인이 직접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년이 됐던 번슈타인이 거의 본인이 작곡하고 나서 한 30년 뒤, 30년, 네, 어. 거의 뒤에서 이제 이 음반의 지휘를 맡고 있는데요. 처음 지휘를 맡았다고 해요. 자기가 이 작곡을 한 이후에는 음반 녹음으로서는 처음 지휘를 맡았고요. 녹음 장면이 거의 다 전체로 들어가는 다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카레라스가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테너고 대가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번슈타인한테 엄청 많이 혼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Something Coming이라는 곡에서 이제 솔로로 노래를 하는데 일단 당김음 박자가 자꾸 틀린다라고 또 지적을 당하고 또 이분이 스페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영어 노래 하는 데는 발음 부분에서 조금 아마 미묘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슈타인한테 그 대사 처리 문제에 계속 지적을 당하면서 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너무 혼나가지고 되게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재미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귀한 영상인데요. 네. 또 그 키리테 카나와하고 같이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투나잇 부르는 그런 영상도 아주 아, 멋있게 남아 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뭐 좀, 안 한 게 없네요. 네. 네. 왜냐면 이 사람 가만두질 않죠. 비주얼이 너무 좋은 또 테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그 오페라 영화가 유행을 많이 해서 오페라를 영화로 이제 남기기도 했는데 이거는 자체는 아예 그냥 또 에도 출연을 합니다. 완전 영화, 오페라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1986년도에는 로만자 파이널이라고 그러니까 최후의 로맨스라는 영화에서 19세기의 스페인 테너 줄리안 가야레를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1987년에는 루이지 코멘치니가 감독했던 라보엠의 영화 버전 작업에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 찍다가 쓰러진 아, 걸로 알고 어떡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너무 잘생기고 노래 잘해도 문제네요. 네, 이제 스케줄이 너무 정말 빡빡하니까. 예, 스케줄이 빡빡하죠. 아, 알겠습니다. 참 저는 다행입니다. 자,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번슈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마리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마리아, 테너 호세 카레라스,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레나드 번스타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마리아, 테너 호세 카레라스와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레나드 번스타인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 카레라스의 음악 인생 요약해 주시죠. 네, 정말 어떤 저승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음악가다. 네, 의지의 음악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노래를 잘했던 테너였기 때문에 뭐 아프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 음색 뭐 그거 자체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이 사람한테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살아 돌아와서 우리 곁에서 다시 노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테너 호세 카레라스 선생님으로 부르겠죠. 이거 좀 호칭이 그렇습니다. 이 반말할 때마다 약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호세 카레라스가 오래오래 멋진 노래를 많이 우리 곁에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의 어떤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행복합니다. 무대에 오르면 다시 한번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 어떤 경이로운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위대한 예술가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게 될 음악가도 궁금한데 누구죠? 다음 주에도 성악가를 만나보시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그 주에 우리나라에 와서 오페라에 출연합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약간 전략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시 오페라단의 토스카에 안젤라 게오르기가 출연하기 때문에 이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 토스카의 우리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
마에스트로 지중배, 네네네. 예, 또 이 사무엘 윤, 네, 사무엘 출연하고 또 네, 서울 쇼페라단 박혜진 단장도 네, 출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우리 수요 초대석에 나왔던 분들이 협업을 해서 아주 멋있는 오페라가 아마 무대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소프란 안젤라 게으르그를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데요.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테너 호세 카르레스의 인생 스토리를 함께했습니다.